2023년 4월 9일 오후 2시 수서경찰서. 수많은 취재진들 앞에 모습을 드러낸 세 사람이 있습니다. 이들은 바로 강남 납치살인 사건의 범인 중 일부로 신상이 공개된 이경우, 황대한, 연지호 세 사람이었습니다. 검찰로 송치되기에 앞서 카메라 앞에 선 이들은 각자 자신이 할 말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무언가 이상합니다. 황대한, 모자로 얼굴을 최대한 가린 뒤 어떠한 질문에도 대답을 하지 않고 죄송하다라고 말하는 모습. 많이 보던 신상공개 피의자의 모습입니다. 연지호, 마치 자신은 억울한 듯 하소연을 하고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아줬으면 좋겠다는 듯 자신은 협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범행에 가담했고 모두가 침묵할 때 자신만이 진실로 자백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말이죠. 이 경우는 무언가 이상합니다. 모자와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취재진 앞에 섰습니다. 연주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죄를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참여하고자 스스로 마스크와 모자를 벗고 얼굴을 공개하며 말한 것일 수도 있죠. 하지만 한 가지가 달랐습니다. 동문서답.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카메라 앞에서 대중들 앞에서 했다는 겁니다. 착수금 성격으로 돈을 받았는가라는 질문에 좋은 아들, 좋은 사위, 좋은 남편, 좋은 아빠가 되어주지 못해 가족들에게 너무 미안하고 사랑한다. 가족에게 하고 싶은 말을 전하고 있는 이경우. 자신의 부모님에게, 장인 장모에게, 아내에게, 자식에게 전하는 말로 보여집니다. 끝까지 입은 열지 않고 얼굴도 감추지 않으며 마치 당당한 듯 동문서답을 하며 자신이 할 말만 하고 있는 이 경우. 도대체 무슨 경우인 걸까요? 한 가지 경우의 수는 정말 이 상황에서도 자신의 가족에게 얼마나 자신이 사랑하는지 보여주고자 하는 마음일 수도 있지만 남은 하나의 경우의 수가 의심이 갑니다. 메시지일 수도 있다는 것. 가족들을 언급했다는 건 누군가에게 가족들을 지켜줘라 라는 메시지를 전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언급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하지 않겠다. 너도 약속을 지켜라라는 것. 그 배우가 정말 어디까지인 걸까요? 과연 이 사건의 전말은 무엇이었을까요? 김원사건 파일, 강남 납치살인 사건의 위험한 연결고리 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전국 구독자 여러분, 김원입니다. 누가 감히 상상이나 할 수 있었을까요? 2023년 대한민국의 수도, 그것도 강남 한복판에서 발생한 납치살인 사건. 무수히 많은 CCTV, 블랙박스, 그리고 목격자들의 빠른 신고가 있었음에도 결국 납치 피해자는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되었습니다. 연일 보도되는 기사는 5,000건을 돌파하며 대한민국에 큰 충격을 주고 있지요. 지난 3월 29일 밤 11시 46분,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아파트 앞. 사람 살려라 라는 여성의 비명소리가 들렸고 한 남성이 여성을 강제로 끌고 차량에 탑승시킨 후 사라졌다라는 수많은 신고 전화가 걸려옵니다. 현장에 급히 출동한 경찰차는 총 4대. CCTV를 확인해본 결과 범인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범인은 바로 2명이었죠. 저항하는 피해자를 폭행하며 순식간에 차량에 탑승해 유의 현장을 빠져나갔습니다. 도시 한복판의 납치극. 경찰의 사건 인지 속도는 빨랐지만 범행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납치 차량은 여러 톨게이트를 통과하며 경기도 용인시까지 고속도로로 이동한 이후 국도를 이용하며 대전까지 이동한 정황이 뒤늦게 포착된 겁니다. 2명의 범인. 그 흔적들을 추적하던 경찰은 다음 날인 30일 오전 7시 30분 대전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범행 차량을 발견하게 됩니다. 차량 내에는 혈흔 흔적이 남은 망치, 사용한 주사기만 발견되었고 범인들의 행적은 묘연한 상태였죠. CCTV를 확인해보자 렌터카를 빌려 이동한 사실까지 확인, 이들을 추적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도주 하루 만인 다음날 31일 이들을 검거했다라고 경찰은 발표합니다. 헌데 범인이 둘이 아닌 셋이었습니다. 분명 CCTV상에서 둘로 보였던 범인들의 흔적. 나머지 한 명은 도대체 누구였던 걸까요?
그 미스터리한 이동 경로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는 서울 강남입니다. 범행 당일 오후 4시경 범인들이 몰던 차량이 포착됩니다. 바로 피해자 사무실 인근에서 대기하고 있던 것이었죠. 그리고 7시경 퇴근하는 피해자를 미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밤 9시 39분 아파트 앞에서 대기하던 이들은 범행을 시작하지요. 남편을 찾으러 왔다. 남편이 없으니 부인이라도 일단 내려와라 라고 말하며 납치를 시작합니다. 미행과 납치, 누가 보더라도 계획적인 행동을 한 이 두 명, 바로 황대한과 연지호였습니다. 미스터리한 이동경로 두 번째, 바로 용인시로의 이동입니다. 서울에서 대전까지 밤늦은 시간 바로 주행을 해서 이동을 한다면 약 2시간 정도면 도착이 가능합니다. 근데 황대한과 연지호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고속도로를 타다가 용인에서 빠져나오게 되죠.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함이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이곳에 꼭 들러야 하는 이유가 존재했지요. 바로 윗선, 자신들에게 범행을 지시한 사주범 이경우와 또 다른 인물들을 만나기 위함이었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이경우의 흔적이 경찰에게 포착된 것이었죠. 미스터리한 이동경로 세 번째, 대전 대청댐 인근의 이동경로입니다. 황대한과 연지호는 피해자를 용인에 내려주고 이동한 게 아니라 그대로 대전 대청댐 인근 야산까지 국도로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살해 직후인 오전 6시경 안매장한 것으로 확인이 되죠. 그 이후 이들은 7시 30분경 대전의 한 아파트에 도착해 한 명은 범행에 사용한 삽을 텃밭에 버리고 렌터카와 택시를 이용해 각자 다른 도주 방식을 취하며 현장을 벗어난 것입니다. 이는 대전 대청댐 인근 야산뿐만 아니라 차량을 버리고 렌터카를 부르고 텃밭이 존재한다는 사실까지 알고 있는 바로 사전답사의 모습까지 보여줍니다. 미스터리한 이동 경로를 통해 보여지는 사건의 1차 내막은 오랜 시간 동안 답사를 통해 치밀하게 계획을 했고 사건을 지시하는 자와 그리고 수행하는 자로 역할 분담이 나누어져 있는 청부살인의 형태를 띠고 있지요. 그런데요,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많은 의문점이 남으시게 될 겁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준비했다라고 하는 것 치고 납치 행위 자체가 굉장히 위험했다라는 점, 또 무슨 이유로 이런 범행을 저질렀는지 바로 그 범행 동기에 대한 의문점입니다. 31일 오전 10시 45분, 오후 1시 15분 경기 성남시 수정구 소재 지하철역과 모텔에서 황대한과 연지호를 검거했고 지시를 했던 공범 이경우의 경우는 오후 5시 40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한 건물에서 검거를 하게 됩니다. 피해자를 살해해 이미 야산에 묻었다 진술한 연지호. 1차 검안 결과로는 질식사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질식사라는 말은 정확한 사인이 되지 않는 굉장히 포괄적인 말입니다. 어떤 이유로 질식했는지 그 이유를 정확히 찾아야 하죠. 목을 졸라서 해서 경부 압박인 건지, 코와 입을 막아 질식했다면 비구폐색인 건지 이런 이유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분명 피해자의 몸에 주사 자국이 있었고 현장에서 사용된 주사기가 발견된 점, 그리고 뭔가 마취제 같은 성분의 약물 같은 것들이 검출된 점, 또 이경우가 검거된 건물이 이경우의 아내가 근무하는 성형외과가 있었다는 점을 미루어 보아 약물을 몰래 빼내어 범행 도구로 썼을 확률이 매우 높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이었죠. 국가수 발표 결과 사인은 약물 중독, 바로 마취제 중독이었습니다. 이 사건에 관여된 사람 이렇게 이경우의 아내까지 한 명 더 늘어난 상황이었죠. 범인들이 검거되며 사건의 내막은 금방 모두 드러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연지호를 제외한 모든 공범은 입을 굳게 다문 상태였죠. 그럼 연지호가 말하는 범행 동기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금전, 정확히는 한 코인과 관련된 이야기였습니다. 4월 1일 수서경찰서의 언론 브리핑에 따르면 피해자의 코인을 빼앗을 목적으로 범행을 했다라는 취지로 진술을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범행 동기는 수많은 의문점을 다시 낳게 되었습니다. 우선
납치에 가담한 황 씨와 연 씨는 피해자와 아무런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습니다. 단순히 돈을 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범행 2, 3개월 전부터 피해자 여성을 미행하는 등 주도 면밀한 납치 계획을 세웠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장비를 준비해라 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대청호에 답사까지 다녀온 기록도 확인이 되었죠. 물론 돈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코인을 빼앗아서 그것도 나눠주겠다라고 했으니 범행 동기로는 그럴싸해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이죠. 이걸 주겠다고 한 사람 바로 이경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이경우는 엄청난 빚으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당장은 돈이 없지만 코인을 빼앗아 돈을 주겠다라는 말을 과연 믿을 수 있었을까요? 물론 누군가에 따라서는 믿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는 있을 겁니다. 그게 그렇게 이상한 걸까라는 의문점이죠. 당연히 겉으로 보면 그럴 수 있지만 이 내면엔 두 가지의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해서 코인이 범행 동기다라는 걸 쉽게 납득할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하나, 코인의 지갑을 연다는 건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보통 은행 계좌에서 돈을 빼는 방식과 달리 코인 지갑은 비밀번호 및 암호 코드까지 전부 맞춰야 하는 까다로운 작업 과정이 있죠. 따라서 피해자를 무조건 죽이는 것이 아니라 절대로 비밀번호를 틀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정확한 암호와 비밀번호를 알아낼 때까지 고문까지 가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또 하나, 제대로 언급을 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둘, 이들이 말하는 이 코인에 대한 문제입니다. 저희는 일단 이 코인에 대해 P코인이라고 총칭할 건데요. 현재 이 코인은 코인원 사이트에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코인의 등락폭은요, 무려 1800배에 달합니다. 가장 큰 가치가 있었을 당시인 2020년 후반에는 10,000원을 넘겼던 그 코인 금액이 현재는 2원 정도의 가치밖에 안 되는 말 그대로 폭락한 상태입니다. 그럼 2020년 11월, 12월 그때 당시 가격이 높았을 때 범행을 한 거라면 범죄 수익금이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11,000원이 2원의 가치를 띠고 있는 코인, 아무리 많은 코인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개당 2원의 가치를 띠고 있는 코인은 실상 3명이 나눠 갖기엔 턱없이 모자른 금액이다라는 문제입니다. 실제로 피해자가 보유한 P코인 금액 총 88만 개, 현재 가치로는 700만원 정도의 수준이었죠. 700만원을 셋이 나눠 갖기 위해 이런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동기가 매우 이상하다라는 겁니다. 돈을 받기로 했다라고 말하는 황 씨와 연 씨, 돈을 주겠다라고 했다라는 이경우. 하지만 실제로 줄 수 없는 금액인 코인. 그럼 과연 이걸 몰라서 그랬던 걸까요? 아닙니다. 실제로 이경우와 피해자 최 씨는 서로 잘 아는 사이였죠. 특히 이 P코인과 관련돼서는 서로 절대 모를 수 없는 사이입니다. 특히나 이경우는 피해자가 얼만큼의 코인을 보유하고 있는지도 알고 있지요. 그럼 현재의 가치로도 얼마 정도다는 충분히 알 수 있는 상황입니다. 검거 이후에도 계속 혐의를 부인하는 이경우, 그리고 언론 앞에 나와선 이상한 동문서답을 했던 이경우, 정말 코인 때문에 범행을 저지른 게 맞을까요? 다른 내막이 있진 않을까요? 처음 이 사건이 세상에 알려졌을 때 아니 코인 때문에 사람을 살해했다, 코인이 5, 60억이 있다더라, 그 정도 말 때문에 청부살인을 저질렀다, 범행 동기로는 그럴싸하지 않는가라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이걸 의심했던 이유는 앞선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었죠. 현재의 가치로는 전혀 가치가 없는 금액 때문에 사람을 죽였다라는 걸 믿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돈도 있었고 돈을 준다라고 했다는 것, 그럼 한 가지가 더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경우의 뒤에 또 다른 누군가, 바로 살인 교사에 대한 가능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조사는 새 국면을 드러내게 되지요. 얼마 전이었습니다. 1972년생 만 50세 남성 유상원, 1974년생 만 48세 여성 황은희, 바로 유씨 부부를 지목하게 됩니다. 유씨와 황씨 부부 그리고 이경우는 모두 이 P코인에 관련된 내용을 두고 피해자와 원한 관계로 얽혀있다라는 사실이 확인되지요.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실 수도 있습니다. 도대체 코인이 뭐길래, 어떤 문제 때문이었길래 라는 생각이죠.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피코인 자체 발행 백서에 따르면 미세먼지 코인으로 불리고 있는데요. 실시간 대기질 정보를 시스템에 공유해 주면 공기질의 측정에 따른 보상으로 코인을 채굴, 가져갈 수 있다라는 그런 방식으로 오픈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미세먼지와 관련되어 있다 보니 공공기관과 앞으로 대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라고 적혀 있는 내용이었죠. 그렇게 수많은 투자자들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2020년 11월 상장을 했고 그 상장 직후 가격은 10,000원을 넘기 시작하죠. 하지만 반년 뒤였던 2021년 6월 코인의 가격은 10,000원에서 17원까지 폭락합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던 유씨 부부, 이경우, 그리고 피해자 최씨, 이들 모두 다 바로 이 피코인의 투자자였습니다. 바로 피해자 최씨와 유씨 부부는 코인이 초창기에 만들어질 때 이 코인을 소개하고 홍보하며 판매하는 유통책으로 활동을 했죠. 최초에 코인 투자 설명회에서 이들이 만났던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실제 유씨 부부는 코인계의 엄청난 큰손이라고 합니다. 현재에도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죠. 피해자 최 씨는 실제로 자신의 해법인을 통해 확보한 코인 일부를 직접 판매하기도 했고 일부는 또 유씨 부부에게 넘겨 판매하도록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 사이에 문제가 생긴 건 바로 그 폭락에 대한 문제였죠. 겉으로 알려진 내용에 따르면 유씨 부부도 약 1억 원 정도의 손해를 보았다라고 합니다. 또한 뒤늦게 투자를 시작했던 이경우 같은 경우도 약 피코인의 투자로 8,600만 원의 손실을 봤다라는 내용이죠. 물론 이 내용만 봤을 때 피해자 최 씨만 돈을 벌었다라고 보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갖고 있었던 코인, 팔지도 못하고 갖고 있던 88만 개, 그대로 가지고 있었던 건 최 씨였죠. 도대체 이들 사이에 무슨 일이 그럼 있었던 걸까요? 바로 여기에 핵심적인 인물은 이경우였습니다. 이경우가 입을 열지 않는 결정적인 이유일 수도 있지요. 이경우는 이 사태가 발생했을 때 최초 선택한 사람은 피해자 최 씨의 편에 섰습니다. 2021년 3월 이경우와 피해자 최 씨는 유씨 부부를 찾아가 가상화폐 관련에 대한 내용으로 좀 법적 분쟁이 시작되게 됩니다. 이들 투자자와 관련해서는 유씨 부부가 시세 조종을 해서 결국 폭락을 했다라는 식의 의심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었죠. 당시 이 경우도 굉장히 거칠게 했다라고 합니다. 총 투자자 18명이 함께 유씨 부부가 있는 한 호텔을 찾아갔었는데요. 강압적으로 약 1억 9천만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빼앗아서 공동 공갈 혐의를 받은 적이 있다라고 합니다. 물론 최 씨는 여기서 혐의가 미미하다라는 이유로 불송치가 되었지만 이 경우는 검찰로 송치되는 정도까지 꽤나 크게 관여가 되어 있었던 것이었죠. 그 이후 유씨 부부는 다시 한번 사기 혐의로 최 씨를 고소하기에 이릅니다. 그럼 당시 피해자인 최 씨는 코인과 관련해서는 어떤 문제였을까요? 최 씨 측에 따르면 자신도 당시 코인이 떨어지고 있을 때 판매를 하려고 했는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코인 지갑이 락이 걸려버렸고 매도를 하지 못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렇게 2021년 피해자 최 씨는 재단을 직접 경찰에 고소한 사태도 있었는데 당시의 재단은 혐의 없음, 즉 무혐의 처분까지 받게 되죠. 재단과 그리고 피해자인 최 씨, 그리고 유 씨 부부 모든 사람들 사이에 계속적인 투자자들 사이에서의 계속적인 법적 분쟁이 발생된 겁니다. 그런데 이때 이 경우가 두 번째 선택을 하게 됩니다. 호텔 사건 이후에 시세 조종 혐의에 대해서 생각을 전혀 반대로 바꿔버린 것이죠. 시세 조종을 자기가 처음에 믿고 따랐던 피해자 최 씨가 한 거다 라는 식으로 경찰에 가서 진술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유 씨 측에 붙기 시작한 것이죠. 실제로 2021년 10월에는 유 씨 부부 중 황 씨, 아내 황 씨가 피해자 최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약 9억 원의 소송도 낸 것도 확인이 됩니다. 이 경우는 그럼 왜 피해자 최 씨 측에서 정반대였던, 특히 처음에 자신이 공격했던
유씨 측으로 자세를 옮기게 된 걸까요?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8,600만 원의 손실을 보고 매우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더 큰 보답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해 유씨 부부로부터 돈을 받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당시 최 씨에게도 돈을 받았다가 더 이상 돈을 주지 않자 이 경우는 변절을 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경찰이 확보한 내용에 따르면 부인 황 씨가 이 경우에 총 4천만 원 정도를 건넸는데 이것이 살인과 관련된 착수금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양측은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지요. 하지만 공범이었던 황대환과 연지호는 이 범행에 대한 대가로 돈을 받았다라고 이미 진술을 한 상태였습니다. 그 이뿐만이 아닙니다. 범행 당일날 차량이 용인으로 이동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용인에 유씨 소유의 자택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만나 피해자의 핸드폰을 전달했다라는 게 확인이 되죠. 그럼 그곳에 이경우와 유씨가 함께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에게 애초에 알려진 코인을 빼앗기 위해서 범행을 저질렀다. 하지만 코인의 금액은 실제로 크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의심해볼 대목도 있습니다. 실제로 유씨 부부는 엄청나게 금전적으로 풍요로운 상태, 코인으로 돈을 많이 번 그런 부부입니다. 1억 원 정도의 손실을 봤다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사람을 죽이고 그 코인을 빼앗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한다는 건 되게 얼처구니 없는 말입니다. 그 코인의 가격이 지금 얼마인지도 알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즉 피해자가 가지고 있는 코인을 빼앗기 위해서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보는 건 무언가 석연찮은 부분이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럼 그 이외에 무엇이 남을까요? 왜 피해자의 핸드폰을 전부 빼앗고 피해자가 없어져야만 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걸까요? 혹시 코인이 아니라 그 이상 더 큰 게 있는 게 아닌 걸까요? 그럼 진짜 범행 동기는 무엇이었을까요? 유상원, 황은희 부부, 그리고 중간에 이경우, 그리고 그 지시를 받았던 황대환과 연지호, 그리고 피해자 최씨. 이들 사이에선 피코인과 관련되어 있는 많은 내용들이 엮여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손실 금액 때문에 이들 사이에 문제가 생긴다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는 18명의 강력한 투자자들도 함께 존재했지요. 만약 코인 폭락 사태에 대해서 누군가가 직접적으로 개입을 했다라고 알려지게 되면 이야기는 완전 달라지게 됩니다. 실제로 여기와 관련된 좀 뭔가 흥미로운 제보 내용이 하나 있었습니다. 최초 피해자의 편에 서서 유씨 부부를 공격하다 갑자기 유씨 부부 측으로 옮긴 이 경우는 피해자 최 씨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며 유씨 부부가 승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 바로 그 소송과 관련된 게 아닐까라는 것이죠. 한 제보자는 유씨, 황씨, 그리고 이씨, 최씨 이 모든 사람들을 사기, 시세조작, 유사수신 혐의로 고소를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망한 최 씨에게서 이런 연락이 왔답니다. 모든 자료를 다 주겠다. 바로 너가 얘기하는 사기, 시세조작, 유사수신 전부 저들이 했다라는 증거가 있다. 그러니 고소해서 나는 빼라 라는 것이죠. 유씨가 갖고 있는, 유씨 부부가 하고 있었던 무언가 시세조작이든 사기와 관련된 그런 증거들, 그런 증거를 가지고 있던 최씨, 그 피해자 최씨가 그 사실을 세상에 알려주고 나자 얼마 직후에 바로 살인 청부가 시작되었습니다. 피해자 최씨가 쥐고 있었던 자료는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유씨 부부와 이경우가 이런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진짜 동기는 그 피코인을 빼앗기 위함이 아니라 코인과 관련된 그 피해에 대해 피하고자 함에 있어 중요한 증거라고 보이는 내용과 그리고 이 경우 증인과 증거를 모두 없애기 위한 그런 계획적인 범행이 아니었을까라는 의문점이 듭니다. 강남 한복판에서 발생했던 납치 살인 사건, 여러분이 보시기엔 정말 그 피코인을 빼앗기 위해서라고 보여지시나요? 아니면 다른 내막이, 다른 흑막 혹은 또 다른 무언가가 있다라는 의구심이 드시나요?
저는 김원 사건 파일의 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뒷이야기를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사건과 관련해서 처음에는 코인을 빼앗기 위해서라고 나왔지만 실제 내막은 코인 때문이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범행 동기가 좀 다르지 않나라는 생각이에요. 물론 그 황씨와 연씨 같은 경우에는 그 코인을 팔아서 뭐 돈을 주겠다라는 말을 믿었을 수도 있는데 최소한 유씨 부부와 그리고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그 금액의 가치가 없다라는 걸 아마 알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좀 조심스러운 그런 생각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내용들이 외부에 나오면서 실제로 이 코인 시세가 와 갑자기 폭락, 아마 그래프로 보실 텐데 어마어마하죠. 11,000원이 2원이 돼버린 거니까 금액으로 따지면 거의 이제 없어졌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어마어마하게 이제 떨어진 상태인데 여기서 정말 누군가가 조작을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부분은 지금 현재 이제 검찰에서 더 대대적으로 수사를 하려고 한다라고 알고 있어서 뭐 자세한 내용은 알아볼 수는 없는데요. 이 피코인과 관련되어 있는 그 재단 회사죠. 거기에 입장에 따르면 자신들은 상관이 없다라는 입장이더라고요. 실제로 코인을 이제 만들게 되면 저희도 알아봤더니 코인을 만들게 되면 그 코인을 홍보하고 판매하는 사람들도 일종의 투자자예요. 투자자들이 그 코인이 괜찮다고 판단하면 그 코인 일부를 이제 합리적인 되게 싼 가격에 사서 그걸 이제 주변에 이제 홍보하고 판매하는 식으로 해서 그 코인이 이제 상장되고 뭐 그런 식의 시스템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이 행동 자체가 뭐 잘됐다 잘못됐다라는 뭐 법적으로 뭐가 문제가 되는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희도 뭐 다 알 수는 없지만 뭐 원래 그런 식으로 코인들은 많이 판매가 된다라고 저희도 전달을 받았는데 일단은 그 코인을 만든 피코인은 자신들은 지금 이 유씨 부부, 뭐, 유씨 황씨, 그 부부랑, 뭐, 피해자인 최 씨랑 뭐, 관련 없다. 뭐, 이 경우와도 관련 없다. 뭐, 자기들하고 뭐 한 거 있는 것도 아니다. 라는 식으로 지금 현재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 물론 정확하게 어떻게 얘기할 수는 없는 상태이지만. 그리고, 이 사건에서, 아까 처음에 그 황 씨와 연씨가 이제 집에 가서 남편을 찾으려고 했는데 남편이 없고 뭐 아내라도 나와라 해서 이제 데려갔다라고 했잖아요. 실제로 남편은 뭐 코인 운영과 관련된 일을 했던 것 같은데 그 다른 거예요. 다른 코인과 관련해 가지고 뭐가 문제가 생겨서 검찰 기소로 현재 지금 구속 상태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집에 없었던 상태였다라고 뭐 그렇게 내용이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는 여러 가지들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쟁점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이 사건을 조금 정리를 내놓고 보면은 일단 첫 번째로 살인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살인 사건에 대한 부분은 명확하게 해결이 돼야 될 부분이에요. 청부살인. 그래서 다 공동정범으로 묶여있는 상태죠. 그래서 이들 신상공개도 됐고 이들이 처벌을 받는 거 하나.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이 골자가 헷갈리면 안 되니까 요게 첫 번째 이제 범죄에 대한 소명이고요. 두 번째는 정말 이들 사이에서 서로 의심하는 코인에 대한 조작 행위가 있었는지, 이건 범죄 행위니까 이게 있었는지도 조사를 해야 된다라는 문제예요. 요게 문제가 하나 또 끼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골자가 지금 제일 많이 얘기가 나오는 게 이렇게 불확실한 내용을 어떻게 이제 국내 거래소 유명한 데가 몇 군데 있는데 그게 함부로 상장을 시켜주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상장에 대해서 혹시 이제 돈을 받고 했다, 뭐 이런 거와 관련해서 지금 수사가 들어가는 걸로 알아서, 그러니까 지금 이 하나를 가지고 여러 가지 일들이 엮여 있다 보니까 되게 복잡하실 것 같은데 정말 크게 나누면 이렇게 지금 나눠져 있는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각각 관련해 가지고 문제가 생기면 다 처벌을 받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얘기하는 이 사건 관련된 건 제일 첫 번째 거 얘기, 살인 사건과 관련된 얘기를 여러분에게 전해드린 거고요. 뭐 그들 사이에서의 소송과 관련된 문제에서 어떤 증거와 어떤 내용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뭐 나중에 밝혀지겠지만 어찌되었든 범행 동기와 관련되어 있는 문제에서는 그 어떤 증거 때문에 이런 청부 살인을 저지른 게 아닐까라는 의구점이 든다라는 대목인 거죠. 그래서 그렇게 좀 섹션을 나눠서 하나씩 사건별로 좀 봐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생각입니다. 그리고 뒷이야기 두 번째 마지막 얘기는 제가 지금 뭐 정말 죄송합니다. 이건 제가 완전 제 개인적인 얘기에서 뒤로 뺐는데 제가 얼마 전에 좀 심한 독감이 걸려가지고 병원에 좀 입원도 하고 좀 왔어요. 그래서 좀 이제 좀 완전히 치료가 된 상태로 지금 제가 좀 촬영을 하고 있는 건데 지금 아주 라이브는 복귀를 못한 상태고요.
따로 이제 스튜디오에서 촬영을 하고 있는데 좀 영상이 최근에 조금 느리게 올라갔던 부분에 대해서 정말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원래 이렇게 건강 관리를 잘해야 되는 게 맞는데 갑자기 목이 나가서 그러니까 뭐 인후염이라고 하나 이렇게 코와 그 기관지가 제가 다 염증이 생겨가지고요. 폐렴도 오고 몸이 너무 상태가 안 좋아서 목소리는 거의 한 일주일, 한 10일 넘게 제가 소리가 안 나왔었어요. 목이 찢어지는 소리가 나서 목도 너무 아프고. 그래서 이럴 때 조금 정리하고 쉬는 게 맞지 않을까 해서 이 영상도 조금 늦게 올라오게 된 거였거든요. 제가 조금 정말 기다리셨던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제가 잠깐 자리를 저 방송 한 7년 가까이 하면서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소리 안 나오고 폐렴 문제가 생겼던 거는 저도 이제 앞으로 조금 더 건강관리 신경 쓰고 방송하는 데서 좀 더 책임감 있게 할 수 있게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영상 업데이트가 조금 늦춰진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이제 영상을 조금씩 컨디션 회복하고 있어서요. 차근차근 이제 맞춰서 올릴 수 있게 더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